Hello everyone. Welcome t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시제 글로벌 미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박원근 교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웨비나에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가 많이 접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한국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지구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통역으로 본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Given the COVID-19 outbreak has brought about the broad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여시제에서는 1년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된 도전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시제 글로벌 미래 대화 시리즈는 전문가들의 귀중한 통찰력을 모으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제목은 고립주의 미국과 세계 질서의 미래입니다. 6번째의 글로벌 미래 대화 웨비나입니다. 오늘 찰스 콥찬 교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신간, 고립주의, 세계로부터 미국을 방어한 노력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찰스 쿱찬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쿱찬 박사님께서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외교학과 국제학 교수이십니다. 또 미국 외교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쿱찬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자 유럽 담당 선임 과장으로 오바마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일했습니다. 또 쿱찬 교수님께서는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 디렉터로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웨비나에 대한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쿱찬 교수님께서 10분간 기조연설을 하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웨비나 진행 중에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부에 그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Q&A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요. 30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웨비나에 대한 전체 기록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쿱찬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영 감사드리고요. 또 이 여시제에서 이 대화를 주최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계 미래, 질서의 미래에 대한 대화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미국의 세계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회고를 해볼 때 생각합니다. 제 책은 90%가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미에 가서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치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말미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또 청중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책을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책에 대해서 집필을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고립주의에 대한 역사를 왜 쓰기로 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백악관에서 일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관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봤을 때는요, 그 다루는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양당 간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이 1990년대에 들어들면서 점점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발칸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칸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주 풍부하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냉전기계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9.11이 다가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단히 다시 한번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관여로부터 거리를 또 두는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고요. 시리아에서의 개혁, 리비아에서의 개입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왜 우리가 아프간에서 그렇게 학교를 짓고 있는가? 사실은 학교를 아칸소 주에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그 모국에다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깊이 있게 고립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지 진주만 공격과 2차 대전에서 지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죠. 1789년부터 현재까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국정 통치술이죠. 역사의 초기, 미국 역사의 초기에서 봤을 때 19세기라든가 20세기에 있어서 국정 통치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서요. 굉장히 치열하게 고립주의자였다고 느낍니다. 시작부터 1898년까지는요. 전략적으로 그 북미 지역 바깥에서의 공약을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또 멕시코로부터도 또 영토를 가져오고요. 이러한 확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안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태평양 해안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서반구에 우리가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얽힘, 인탱글먼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나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주장은요,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 스페인 전쟁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제 미국을 해외로 밀려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1898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윌슨 대통령 시대 때 1차 전쟁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미국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898년 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그 강대국이 이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미국인들이 1차 대전의 전쟁의 참호 속에서 죽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제주의적인 관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완고한 또 고립주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전간 기간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나치가 등장하게 되고요. 동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일본이 강점하게 되고 여기는 한반도와 중국과 만주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로까지 밀고 내려갔었을 때입니다. 미국은 진지만 공습을 받았을 때만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를 일본이 공격하고 유럽을 독일이 공격하고 있었을 때 말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냉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냉전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제주의의 시작이고 미국의 리더십의 시작이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종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취임 사이트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오늘날부터 아메리카 퍼스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라고 하는 건 1940년에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현역 대통령이 미국을 인도에서 2차 대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했던 기구인 거죠. 그 일방주의자이고 고립주의자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보호무역주의자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국정 통치술과 관련된 1941년 이전에 미국이 실시했었던 국정 통치술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의 역사, 미국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고요. 미국 예외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컨셉은 무엇인가? 미국은 선택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래 이 같은 특별함이라고 하는 감각, 이 같은 예외주의적이라고 하는 감각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정당화의 근거가 되었죠. 하지만 194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해외에서의 야망은 그 대가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자유와 번영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로부터 동떨어져서 개입하지 말고 국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건국 아버지들의 이념이었고, 그게 사실은 미국의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자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추가 반대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국경도 봉쇄했고, 해외 여행도 급감했고, 트럼프도 지금 재선을 위해서 유세를 하고 있지만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공약이고,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가 발표를 했었죠. 즉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미군도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맹을 꼽는다라면 독일이겠지만 주독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미국 정치에 있어서 티핑 포인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미국이 해외에서 개입을 줄이는 것이 훨씬 미국 국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바마의 재선, 2012년 재선 유세를 했을 때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국에서 국가 건설을 할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에도 이런 움직임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930년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팬데믹은 어떻게 보자면 대공황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외에서 과잉되게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 과잉 개입이 미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백인 민족주의, 백인 국수주의도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1930년과 유사하고요.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고립주의는 같이 가는 경향이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런 인종 카드를 전혀 쓰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적인 전통, 미국의 전통은 앵글로색슨적인 전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과연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한국과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미국이 당분간 이런 축소 모드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대외에 개입되어 있는 것들을 축소해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공화당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인 민주당에서도 있는 목소리입니다. 축소를 한다면 주로 중동 지역, 즉 유라시아 전장 외의 다른 지역들부터 먼저 빼겠죠.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다른 중동 지역에서의 철수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될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재선 혹은 바이든의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미국이 현재의 그 군사적인 규모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고립주의적인 내향적인 본능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능이 미국에서 발현이 되면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개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조금 확실히 덜 가는 것은 유럽 쪽입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유럽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고 볼튼을 비롯해 그 트럼프 백악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것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내지는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는 트럼프가 이미 열어놨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바이든은 진정한 대서양주의자이기 때문에 친유럽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의 향방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희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좋은 점은 트럼프는 그동안 약간 위험을 감수했던 대북 정책 측면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김정은과 회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김정은과 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해결이 되려면 분단이 중단이 되려면 분명 미국과 북한 간에 또 남북 간의 진지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제안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숙제를 하라라고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충분히 숙제가 되었기 때문에 즉 그 앞단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 앞단에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앉았던 것이죠. 즉 정상이 앉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배드 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자신의 위대한 유산으로 그것이 남겠죠. 아주 위대한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 즉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 한반도를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해서 자신의 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욕이 생길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것이 또 일본하고도 엮이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를 시킨다면 아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육자회담 체제가 부활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더 자자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바이든은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 3가지로 제언을 드리면 제 제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물론 바이든보다는 좀 더 일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동맹국들이 어떤 것을 하는가에 신경을 쓰기는 할 것입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우방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부담을 덜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내 문제만 해도 버겁거든요.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나름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부담들을 한국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우방들에게 분담하자라는 이야기를 더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결국은 북한 간의 대화,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계속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썼던 책에 여기에 그 책에서는 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이 어떻게 평화적인 우방 관계로 돌아서는지 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마는 적들이 우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세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미국의 대외 정책이 대중 정책은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크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 이해 상충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관계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무역이라든지 인권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등 근본적인 이해 상충이 미국과 중국 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우리가 살 앞으로의 시대에서 중요한 힘의 균형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간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빠질 필요가 없도록, 즉 좋은 균형점을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우방, 한국과 그리고 일본도 중국이 또 미국이 이런 조화로운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기조를 마쳤고요. 앞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교수님, 대단히 통찰력 있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질문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세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정부에 세 가지 조언하셨는데요. 세 번째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지금 중재자, 브로커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문제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되냐가 보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진지한 중국과의 경쟁, 대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고요.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우선 편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강제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옆에 서 있을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중재자, 브로커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거기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공화당도 그렇고요,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요, 좀 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상황을 낮게 하고 있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콩과 관련돼서 중국이 취한 입장을 보고요. 또 신장 지구에서 위구르족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본다면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부드러운 것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조치들 이런 것들 봤을 때요.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의 편을 들어주면 사람이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시니컬하고 또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빠져들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양극 체제, 냉전 시대와 비슷한 양극 체제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세상이 너무나 많이 지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이죠.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시장들을 본다면요. 이제 너무 서로 상호 연관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깊이 엮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쟁하는 두 개의 양극 체제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급 체계에 있어서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텍 분야에서요. 5G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하지만 전 크게 경제적인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서로 관계를 끊어내기, 언탱글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슬리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굉장히 그 어두운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무도 그 전체를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되는 진정한 대중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 정책도 그렇게 많이 존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트위트 정치가 있을 뿐이죠.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지나치게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외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위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백악관에서 국방부에서 국무부에서 치열하게 달리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없고요. 미중 관계를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요. 지금으로 봐서는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시 프로세스가 열릴 것입니다. 정책의 과정이 열릴 것인데요. 여기서는 면밀하게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중국의 야망을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전략적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현재 그 베이징 당국과 워싱턴 당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범죄적인 태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형성하기 때문인 거죠. 단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통로가 열어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이든이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 중국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연합을 코알리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모든 나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했었습니다. 유럽을 소외시켰고요. 많은 여러분 같은 나라를 그렇게 소외시켰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이 같은 분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후보는 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동맹국들과 함께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중국을 설득하는 데서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요.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네.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상기가 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자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바마와 바이든 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저희가 민주당 대회를 보면서 민주당이 물론 그 바이든의 공식 공약을 발표를 했지만 그걸 보니까 오바마와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저는 어려웠습니다. 뭐 다자주의 강조하고 협업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만 사실 그 사이 오바마 시절과 지금은 정세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오바마의 전략적인 인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략적인 인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어떤 차이를 예상을 하십니까? 바이든의 정부와 오바마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셋을 비교를 하자면 분명 바이든은 오바마와 유사하겠죠. 트럼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일단 오바마와 바이든은 관점이 비슷합니다. 제가 두 분 다 가까이에서 모셨는데 뭐 둘 간에 엄청난 차이를 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다 실용주의자죠. 어떤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뭐 신보수주의자도 아니고 두 분 다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뭐 어떤 강경 고립주의를 뭐 일방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정책을 진행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유사점들은 많을 겁니다. 그래도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문을 한다면 그 과거의 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갈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시절과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바마 시절의 정책들을 부활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어젠다들을 제시하자라고 저는 자문을 하겠습니다. 한다면요. 일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금 미국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법치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이 생각했던 헌법상의 법치, 질서들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겠지만은 평화롭게 승복하지 않겠다.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조차 했었습니다. 그건 정말 미국인들은 현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모범으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자면은 바이든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다시 그런 모범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법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국가로서 미국을 다시 재정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어떠한 정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그러한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그러한 국정을 다시 세워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바마 정부 때에는 어떤 금융 위기를 안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도 코로나를 안고 출발을 하겠지만은 금융 위기보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팬데믹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미국 경제와 국가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여력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의 개입을 줄이자라는 것도 따라서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중동 철수, 그리고 어떤 정권 교체, 해외 다른 나라의 정권 교체 정책은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진보 쪽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해외에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당선이 된다라면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글로벌 보건, 세계 보건 이런 쪽으로 다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팬데믹, 어떠한 질병이 사회 전체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위로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이런 대규모 폭풍 등이 지나가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서고 좀 더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 의제들, 특히 군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네, 급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현재의 그 정책 지형인 1945년보다 1919년과 훨씬 더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아시아 태평양과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이 같은 전 세계 질서와 관련돼서 망가진 부분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네.
좀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국제주의자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팬데믹의 성격을 봤을 때 고립주의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증상입니다. 이 상황의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여론조사를 보실까요? 미국인의 20% 이하가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다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좋아하거나 내지는 글로벌 후퇴, 글로벌 비관여를 선호합니다. 최근 7월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미국인의 4분의 3 정도가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 같은 대중들이 보내는 시그널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외 정책을 재건하되 미국의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과잉 도달, 오버리치의 문제가 과소 도달, 언더리치를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게 확인됩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부통령은 모두 이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백,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서의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ISIS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철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장성들이 계속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철군을 명령을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리아에서 철군을 바로 명령했고요.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은 무색죠. 매티스도 그래서 그만두고 국방부 장관도 그만두고요. 볼튼 국가안보부 장관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요구의 시그널들에 귀를 기울인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요, 진정한 리스크가 생길 것입니다. 좀 더 큰 문제에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동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즉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좀 더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냥 북한의 지도자와 갑자기 앉아서 회담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프로세스를 가지고 준비해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요, 이 같은 프로세스 과정을 재건하기를 바라고 외교를 좀 더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재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극단적인 결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의 대중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돌파구를 가지고 어떤 화해를 해야 될 것이고 종전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딜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에서는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던 전력이 있는 분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느 세계의 한 부분이 가장 이른바 이 같은 미국의 내향적 전환을 위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당 간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죠. 이 컨센서스는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엇에 대한 컨센서스니까 이 지역에서의 중요성, 이 지역의 중요성,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의 지배적인 전략적인 행위자로서 지역에서 남아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죠. Thank you very much. Now,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청중분들이 그 사이에 질문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고립주의와 리트렌치먼트, 축소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중한 축소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양극단이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외교의 기득권층들이죠. 기존 외교 전문가들은 지금 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세계로, 그 예전의 팍스 아메리카나로, 자유 국제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주국가들이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글로벌 체제의 앵커 역할을 하자. 즉,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질서로의 복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글로 다시 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미국이 여러 국제 문제에서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된다, 개입을 후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른바 오프쇼 밸런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쇼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철수를 한다는 것이죠. 즉 유럽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동아시아도 아마 많은 것들을 축소해서 두 번째 열도로까지 후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인접국들이 중국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대부분 맡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대 극단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단 떠난 지역에 미국이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떠나고 아시아로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국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유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국민들은 굳이 왜 유럽의 문제에 끼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특히 중요한 유라시아 전장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축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1940년의 그 시나리오, 즉 어떤 적대적인 국가가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결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에 있는 제 생각은 유라시아에 있는 중요한 입지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서의 존재들, 특히 전략적인 이해가 잘 챙겨지도록 하는 입지들은 유지를 하되 저희가 필수 전쟁이 아닌 선택적인 전쟁, 예를 들자면 중동, 에서는 축소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즉 군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철수라고 하는 군사적인 거지 외교적인 것, 여러 가지 지원, 어떤 리더십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의 지상전은 그동안 오래 저희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축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적정한 규모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적정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지에 맞는 수준의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굽찬 교수님, 제가 또 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역외 재균형, offshore balanc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니까요. 지금 한국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른바 역외 균형, 재균형과 관련돼서
여러 미국 연구자들이 제시하게 되면서 월트라든가 미어샤이머 같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요, 미국 전 세계 각국에서부터 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비중을 두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동에서 철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외 재균형 그리고 또 철수라고 하는 것은 개입 축소, 리트렌치먼트 같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외 재균형과 지금 말씀하셨던 리트렌치먼트, 개입 축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는요. 연구자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월트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존 미어샤이머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청중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정기관 행물이 있습니다. 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한 담론들을 제기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Come Home America, 미국인은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메인스트림 역외 재균형주의자들과 비교해 보자면 그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유럽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저는 유럽에서 실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미 떠났죠. 그리고 또 포퓰리즘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증을 한 바가 있죠. 자신의 영토적 야심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재균형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짐을 써서 집에 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불안정화 시킬 것입니다. 동맹국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 같은 진공 상태에 대해서 이점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의 군 배치, 군 주둔의 것들을 활용하고요. 여러 가지 인게이지먼트, 관여의 사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에 대해서 대응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방 배치를 미국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방 배치를 유럽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중국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역외 재균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를 두고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개인별로 봐야 됩니다. 어떤 역외 재균형주의자들은 미국이 현재의 전방 배치 방식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을 순환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아시아에서 자기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주장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의견 차이가 적은 부분을 보자면요, 저와 이른바 제약 restraint school이라고 했을 때는요, 동아시아에서의 입장은 거의 차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적다고 저는 봅니다. And also have to 코로나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워낙 이 팬데믹이 심각한 영향을 가져왔고, 교수님 책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경제 위기로 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 교수님, 사실은 두 가지 서로 경합되는 반대되는 본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충동은 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온 게 아니다, 해외에서 왔다. 이거 자체가 세계화로 인한 것이니까 국경을 닫자라는 본능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말도록 하자. 이게 미국에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도 막고 미국인들이 해외로 가는 것도 막고 모든 에너지를 미국 국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집중하자. 이게 심각한 문제이니까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미국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향적인 충동이죠. 국경을 닫고 다 해외에 있는 것을 후퇴시켜서 미국 국내에 집중하자라는 충동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자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 미국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사야 할 때 가끔 나갑니다. 그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요. 옆집조차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마실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개개 미국인들도 점점 내향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그런 내향적인 충동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팬데믹 자체가 보여준 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그 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만큼 국가들이 상호 의존성이 커져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WHO에서 탈퇴하는 것, 트럼프가 했듯이, 그리고 어떤 백신을 찾고자 하는 또 그것을 잘 배포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조 노력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각한 코로나의 충격을 받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어떤 원조 기금에 동참하지 않는 것, 우방국들과 함께 의료 장비를 공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급격히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책 자체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은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 주는 지난번 선거에 트럼프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스콘신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중에서 동부 쪽, 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높은 쪽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팬데믹을 어떠한 의미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와 무관하게 그 당선자는 국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미국이 동맹국과 또 우방국들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가 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 이 신간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오바마는 미국의 동맹들의 팔을 비틀어서 좀 더 많은 부담을 가져가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가져가게 될까요? 네, 저는 그거는 달라질 것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 국방비 지출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을 예를 들어서 설득해서 일본이 좀 더 폭넓은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고요.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스크의 형태로 돼 있을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메릴랜드 주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릴랜드 주에 비행기 화물기에 마스크를 가득 실어서 팬데믹 기간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 주민들은요, 한국이 제공한 원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국가들별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세계를 보자면 수요와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공공재와 이 수요와 공급을 재보되고 이것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지원 물품들을요,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소방수처럼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를 보세요. 사실상 개입이 있었던 다음에 리비아에 대해서 사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의 지중해 국가들을 보실까요? 그걸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의 가스
치추와 관련해서요. 해양 자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경쟁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요. 새로운 분쟁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이 이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홍콩에 대해서 지금 진화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정하게는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하나로 규합해야 되겠죠. 한국도 포함될 것이고요.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호주도 포함될 것이고 인도, 일본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족분들, 진공 상태를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모든 전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군사적인 전선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팀플레이로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조기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심적인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을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낡았고요. 이것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개입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재개입할 수 있는 방향을 살 것입니다. 다른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죠.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로 부상할 수 있을 만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해관계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질서를 만들어야되고, 그래서 이 법치 기반의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중국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중분들이 제출해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힘의 공백 상태로 인해서 어떠한 큰 위기가 있을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별 변화가 없을까요?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은 힘의 공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백 상태가 예를 들자면은 그 공백을 강대국들이 서로 메우겠다고 달려들면서 그들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세계가 지금보다는 더 지역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크게는 하겠지만은 중견 국가들,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나 한국, 러시아, 인도, EU 회원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한 중간 규모로도 서로 경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좀 자원주의적인 질서가 21세기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 세계 질서를 운영을 하는 게 전보다 좀 노력이 많이 들긴 하겠죠. 어떤 지배적인 국가가 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지금까지는 미국이 수장 역할을 해서 질서 정의를 해주었고, 그 전에는 영국이 수장으로서 국가들 간의 질서를 정의해주는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약간 그 누구도 지배를 하지 않는 No One's World입니다. 딱히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닐 겁니다. 중국도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이해도 없다, 그런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중국은 실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No One's World, 딱히 주인이 없는 세계라고 해서 반드시 어떠한
그 혼란과 힘의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다원주의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가 국가들 간에 서로 일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중국이 더 지금보다 부상이 되고 러시아가 좀 더 큰 힘을 내는 그런 곳에서 국가 간에 서로 운영을 하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꼭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미국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유럽의 민주국가들, 일본이 어떤 역사적인 혁명에 동참을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세계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틀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좀 더 번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했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이상하고 극단적이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훼손한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국, 헝가리, 폴란드, 터키에서도 유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즉 비민주적, 반민주적, 반자유적인 세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함께 역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코 우리가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이 되는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허용을 했을 때는 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훼손이 될 텐데,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남은 대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그 미국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범으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이 세우는 규범이 사실은 많은 세계에 있는 민주국가들이 따르는 규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른 민주국가들이 존중하고 또 지키는 규범을 세우는 국가가 미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달 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미국이 그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수님의 신간입니다. 제가 이미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여러분들 모두 꼭 읽어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과의 대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의 오전 시간에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굉장히 큰 이슈들에서 논의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책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앞으로 금년간에 팬데믹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같은 대화를 다시 나눌 수 있기를, 직접 만나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있으면서 그 순간을 즐기면서 포스트 팬데믹의 세계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화 저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국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번에 글로벌 대화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